먼저 씻을 수 없는 청사였지만 세월호 청사 이후로 우리 사회가 더디지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청사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기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사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행사 희생자들의 몫을 기리고 위로하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묵념의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사회육연대 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공감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 사회육연대 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작년 11월부터 이 증언대회를 계속 꾸준히 연속적으로 기획해 왔었습니다. 17년 11월에는 1차 증언대회를 통해서 생존자 가족분들의 고통과 좀 힘겨움들을 사회에 좀 알리는 일들을 했었고요. 더불어서 진도에 계신 어민분들의 피해, 그리고 단원고의 이제 교직원으로 계셨던 선생님들의 이야기, 더불어서 그 세월호 민간 잠수사분들의 충분히 보상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좀 1차 피해자 증언대회를 통해서 증언을 들었고요. 증언대회 취지는 청석서 면면을 통해서 유추하실 수 있을 텐데, 세월호 특별법만 보더라도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의 피해자로 명명되어 있는 그런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라는 점이 사회육연대에서의 어떤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선했던 피해자들, 희생된 사람들, 그리고 생선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직계 가족들로만 특별법상의 피해자 지위가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외에 사실 이게 이제 전대미문의 천사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도 모았고 고통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충분히 우리 사회가 보듬어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화된 작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이제 문제의식이었고, 그래서 이제 17년 11월에 1차 증언대회, 그리고 올해 2월에 2차 증언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존자 가족분들, 진도어민들, 그리고 특히 2차 증언대회 때는 이제 민간 잠수사분들의 피해당 상황들을 당시에 이제 수색구조 활동을 다룬 영상도 같이 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차 증언대회는 국회에서 했었는데 그 농해수위 관련 의원들이 오셔가지고 잠수사, 자원봉사사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른바 고김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좀 두텁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자라는 차원의 법이 발의가 되었었는데, 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이 우리가 좀 반성하고 작업을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혀주었고, 당시에 이제 해수부에서도 와서 정부가 좀 미온적이거나 내지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 좀 이례적인 일이다, 선례가 없다라는 그런 근거로 반대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2차 증언대회를 통해서 정부의 태도가 좀 바뀌고, 그래서 이제 고균관법이 소관상임위원회의 농해수위를 통과를 하고 지금 이제 법사위에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이제 3차 증언대회가 있었고요. 3차 증언대회는 이제 특히 우리 가족분들을 너무나 아프게 했었던 그 언론에 의한 피해 사례를 좀 특화해서 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피해 사례와 편파 왜곡 사례들을 발표를 하고, 재난 첨사에 있어서 언론 보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이런 논의들을 좀 했었던 게 지난 5월 15일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차 증언대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오늘 4차 증언대회는 자료집 첫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피해자로 명명되지 못했던, 그리고 많이 좀 주목하고 배려하지 못했고 보도하지 못했던 단원고에 다니고 있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 치유공간 이웃의 대표이신 이영하 대표님 통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어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로 그 사무처장으로 활동을 하셨던 이정일 전 사무처장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라는 것은 그냥 조사만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세월호라는 전대미문의 참사를 조사를 한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조사에 임했던 조사관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좀 실적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이제 여러 고민들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조사관들의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늦게나마 처음에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많으셨는데 그런 고민의 단편들을 오늘 같이 꺼내놓고 이런 참사가 다시는 없어야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진상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들 또한 어떤 식의 태도와 어떤 식의 교육 그리고 어떤 체계가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박상현 사회복지재단 나눔사업 팀장님 모시고 자원봉사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자원봉사자들 또한 대단히 많은 트라우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사고였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매뉴얼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그냥 특히 이제 성인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보고 해외 경우에는 어떤 좀 선례들이 있는지 참조할 만한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저희 사회연대는 그 4차에 걸친 증언대회를 토대로 축적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참사에 임하는 정부, 언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또한 구조 작업을 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진상조사에 임한 조사관분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매뉴얼을 만들 것을 정부에 요구를 하려고 하고요. 그 내용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좀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4차 증언대회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잘해준 순서대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치유공간 이웃의 이영하 대표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치유공간 이웃의 이영하입니다. 저희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는 와동에 있고요. 2014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세월호 사고 나고 나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치유 센터로 민간에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피해자는 이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가족, 또 생존 가족, 그리고 그 외에 세월호 참사로 친구를 잃거나 이웃을 잃거나 친척을 잃거나 그런 많은 분들, 안산 시민 전반 또는 그 이상까지를 포괄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은 주로는 이제 유가족 부모님들이 많이 이곳에서 생활하거나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일 모임이라는 걸 진행했어요. 별이 된 아이들의 생일에 그 친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친구의 생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한 62명 정도의 아이들의 생일을 진행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엄마도 오시고 아빠도 오시고 또 형제들, 친구들이 오죠. 당시에는 생존 학생들은 사실 생일 모임이 오기는 좀 어려웠어요. 직접 맞닥뜨리기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친구들은 보통 단원고와 무관한 친구들, 동네 친구, 유치원 때부터 같이 다녔던 아이들, 동네에서 늘 그냥 윗집 아랫집에 있던 친구들, 중학교 동창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교회를 같이 다녔거나 학원을 같이 다녔거나 그냥 늘 그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인근으로 벗어나면서 달라졌을 뿐이지 그냥 늘 보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을 한 60여 회의 생일 모임을 통해서 한 2,000명 정도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들의 슬픔 정도가 이렇게 깊은 건지 잘 몰랐다가 회를 거듭할수록 반복적으로 오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친구가 한 명이 아니지라는 걸 이제 그때서야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번 이상을 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이름을 거론해요. 내 친구 중에 희생된 친구가 여차여차하다. 그리고 깊게 이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보통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친구를 기억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단짝처럼 지내는 친구가 적게는 1명, 많게는 한 10명 정도의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여튼 가족도 아니고 또 단원고에 직접 다니는 아이들도 아니고 그냥 언저리에서 그냥 좀 슬플 수 있는 아이들의 정도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요. 제가 봐왔던 이 친구들의 모습은 글쎄요, 여기 계신 이제 유가족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의 형제자매와 그 고통의 양상이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았어요. 거의 흡사한 경우죠. 네. 형제자매는 보통 또 어떨까? 형제자매도 유가족이고 엄마 아빠도 유가족. 그런데 가족을 잃었지만 또 엄마 아빠의 이 슬픔의 경우와 형제자매의 경우는 조금 더 다르거든요. 그러면 또 이 형제자매만이 가는 특수성은 어떤 게 있을까?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잘 울지를 못하는 게 보통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질까봐, 엄마가 너무 아파할까봐, 아빠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나를 너무 걱정할까봐, 거의 몸을 가눌 수 없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나까지 엄마 아빠의 어떤 슬픔이 한 몫을 더했을 때 이 가정이 무너질지도 몰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생각보다 훨씬 더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되고요. 이건 이제 청소년기에 보통 형제자매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영상을 갖게 되죠. 그러면 애도 과정을 거의 갖지 못하는 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고통보다 덜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식을 잃은 슬픔과 형제를 잃은 슬픔의 양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응당 슬퍼해도 되고, 응당 울어도 되고, 응당 쓰러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위치와는 달리 부모를 지켜야 되고 부모 곁에서 부모를 위로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잘 울지 못하거나 슬픔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대화된 경우로 표현되죠. 네가 뭔데 우니? 라는 이야기는 아주 다반사고요. 잘 이해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형제도 아니고, 너 뭐 생존 학생도 아니고, 너 뭐 뭔데 이렇게 누나를 떨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보통 많이 듣게 되고, 자기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 열심히 숨겨야 되는 어떤 종류예요. 그래서 저희가 친구들이라고 하는 다큐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치유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담은 다큐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밤에 울긴 울어야 되겠는데 마음껏 울 수가 없어서 부모님이 다 잠든 시간에 울어야 돼요. 울거나 뭔가 이 분노를 막 표출해야 되는데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오밤중에 밖에 나가면 엄마 아빠는 이상하게 생각할 거고,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종이를 마구 찢으면서 우는 걸 주로 자기는 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형제자매와 어떻게 보면 양상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애도 과정이 거의 완전히 차단된 상태의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살다가 가까운 이를 잃은 경험이 생겼을 때 보통은 뭐 병을 앓거나 작별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렇지 못하죠.
그냥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벼랑같이 그냥 가까운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에 보통 이걸 납득하는 과정을 잘 갖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볼 때에도 영화를 쭉 끝까지 보게 해주는 한 그룹이랑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뚝 끊어버리는 그룹이랑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두 영화를 누가 더 잘 기억하느냐, 그러면 영화를 중간에 끄는 그룹이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완수하려고 하는, 뭔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그냥 끊어진 경우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랑 뭔가 하고 싶었던 거, 뭔가 나누고 싶었던 것들을 완수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접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애도 과정을 훨씬 더 잘 해줘야 되는 거죠. 더 많이 이야기하게 해주고, 슬픈 마음,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더 많이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차단됐을 때에는 오히려 더 많이 벗어나지 못하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라,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라고 하는 얘기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많은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과 비슷한 양상의 것들을 친구들도 겪는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는 애도의 과정이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일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점들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런 걸 완료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지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애도할 수 없는 데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픔의 서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일 마지막 꼬랑지에 있는 거죠. 이 세월호 참사가 굉장히 더 슬픈 것은요, 이 안산에 덮치고 있는 일종의 슬픔의 서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걸 인식하고 많이 알고 계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슬플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순서대로 참아야 되는 어떤 범주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실종 가족 같은 경우는 가장 범접할 수 없는 슬픔이죠. 아이를 잃은 점에서는 똑같지만 아이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유가족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 유가족분들 중에서도 아이를 찾은 순서대로의 어떤 서열 같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거죠. 100번 전까지와 100번 이후. 100번 전의 부모님들은 100번 이후의 부모님들에게 뭐라 말할 수 없는 어떤 미안함을 갖는 거죠. 100번 이후의 아이들을 봤을 때 그 모습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고, 또 그 다음 서열에 생존 학생들, 또 생존 부모님들. 생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진도로 가는 차, 아이를 찾으러 가는 차 안에서 다 구한 게 아니라더라, 아이를 구한 게 아니랍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상황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세요. 내 아이가 생존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는 그 버스 안에서의 상황,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고, 그때 그 상황을 지금도 초반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 정보는 사실일까 아닐까? 라고 하는 그때 그 기억을 지금도 가끔씩 떠올리면서 자다가 벌떡 깨는 경우가 많지만, 차마 이 이야기는 유가족 앞에서 할 수 없는 거죠. 내 아이는 살아 돌아왔는데 이 슬픔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뒤로 갔을 때의 또 다른 슬픔, 그 가장 마지막에 친구들이 자기의 슬픔이 가장 마지막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서열 지었을 때. 그랬을 때 내 슬픔은 어디에 가서도 말할 수 없고, 어디에서도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민망하거나 부끄럽거나 염치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영화 중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영화에 이제 주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는데,
자기는 엑스트라쯤 될까? 근데 엑스트라가 어떤 상황에서 엄청 크게 우는 걸 상상해봐라. 얼마나 웃기냐, 얼마나 말이 안 되냐. 주인공도 울지 않는데 엑스트라가 막 크게 울면 그거는 영화가 아니지 않냐. 그래, 그런 느낌이다, 자기들이. 네. 그런 서열의 맨 뒤에서 자기의 슬픔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지, 내 슬픔이 꺼내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영화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자기가 친구를 그리워하고 자기 친구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경험들, 혼자 숨죽여서 울었던 순간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듣는 이들이 같이 또 울고, 그 과정에서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제가 슬퍼하는 걸 나쁘게 보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슬퍼하는 걸 이상하게 보지 않는구나, 같이 슬퍼도 된다라고 인정해주는구나라는 그 경험이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경험이었던 거죠. 네, 이런 범주에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죄책감이죠. 이거는 뭐 친구의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뭐 누구나 갖고 있는 것들이 죄책감이죠. 근데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죄를 갖는 서열에 따라서 죄책감을 갖지 않잖아요. 원래대로 치면 이 사고의 주범이 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죄책감은 그런 사람들은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죠. 이 사고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순서대로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무슨 상관이라고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울지? 아마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 청소년 시기, 이때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를 돌아봐도 초등학교를 거치면서 점점 더 가족보다는 친구의 비중이 커지는 시기였고, 친구 집단 안에서의 자기 모습, 친구 집단 안에서의 어떤 교류, 교감, 이것이 사실상 자기 생활의 전부인 시기에 친구를 잃은 아이들이죠. 네. 이 아이들에게 갖는 죄책감이라고 하면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친구가 예를 들어 한꺼번에 3명만 무슨 사고로 잘못된다고 해도 아마 견디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한꺼번에 3명만 그렇게 돼도 내 삶이 무엇인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또는 사고에 대한 두려움, 또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뭔가 정리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한꺼번에 작게는 5명, 많게는 30명의 친구들이 동시에 사라지는 걸 경험한 이 아이들은 사고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기 친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껴요. 이성적으로는 왜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될 수 없는 그런 죄책감인 거죠. 그때 내가 왜 전화를 안 받았을까부터 시작해서 사고 나기 1년 전에 내가 왜 그랬을까? 또는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그때 만나자고 해서 왜 안 만났을까? 라는 죄책감. 물론 사고 이후에도 계속 벌어져요. 고등학교 3학년을 거쳐서 대학을 들어갔을 때의 죄책감,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의 죄책감, 술을 마실 때의 죄책감,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귈 때의 죄책감, 뭔가 행복함을 느낄 때 모든 요소마다의 죄책감을 항상 느끼게 되죠. 그 죄책감을 느껴야 편해요, 어떤 면에서. 그 죄책감이 없었을 땐 또다시 또 다른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친구를 어느 순간 얼마간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친구에 대한 기억이 간혹 가물가물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술을 2병 먹었는지 몰래 숨어서
새벽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기억을 못하는 자기 모습에 너무나 죄책감을 느끼면서 둘도 없었던 친구가 이걸 기억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세월을 잊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서운해하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잊을 수밖에 없을 텐데 내가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마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걸로 또 죄책감을 느끼는, 그 죄책감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이 이 아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예. 다들 아시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드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더 많은 고통 속에 있을 걸로 당연히 예상되어진 형제자매나 부모님들의 모습의 어떤 단면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어느 만큼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그 숫자가 얼마큼인지, 또는 많이 아파하는 친구들은 어느 상태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추정치일 뿐인 거죠. 저희가 생일 모임을 하면 적게 오는 경우에 한 두어 명, 아주 친구 관계가 너무 폭넓었던 경우에 한 50명까지도 친구들이 와요. 그러면 대략 잡아서 한 20명 정도의 친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봐도 이미 희생자가 25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누구나 다 이런 똑같은 범주로 아파하진 않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는 그저 소문에 의해서 친구의 생일날 생일 마감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또 남자친구 중에 그랬다는 친구, 여자친구 중에 그랬다는 친구, 또는 마음 깊이 좋아했던 여자 후배를 잃고 생을 달리했다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경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가 없고 실제로 본인이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어느 범주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더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면 당연히 돌아오는 건 행정적인 문제죠.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상, 또는 실제로 그 사람들을 그럼 데리고 와봐라, 또는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을 때 이게 사실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1부터 10까지만 딱 잘라가지고 어느 만큼, 그래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했으니 0.1만큼 또는 10만큼 좋아졌습니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원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수치화하거나 계량화할 수 없는 범주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거나 또는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파악부터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데, 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밝히지 않는다는 거죠. 맨 마지막 엑스트라인 내가 친구인이라고 밝히는 것 자체를 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의 존재를 커밍아웃 해야 되는 정도의 범주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아이들이 지방 여러 곳곳으로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하게 되는데, 안산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안산 밖을 벗어났을 때는 더 큰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기가 자연스럽게 이 친구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그 전에 세월호와 관련된 아주 악선전에 가까운 이야기를 자기가 굉장히 친하게 지낸 친구가 막 이야기하는 걸 목격하는 순간, 아, 내가 세월호 친구다, 세월호 희생 학생의 친구다라는 사실을 밝힐 것인가 말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밝히지 않습니다. 밝혔을 경우에 올 부당한 이야기와 또는 부당한 악선전에 대해서 모두 맞설 힘이 별로 없거나 감당할 에너지가 없거나,
그래서 보통은 밝히지 못하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 과연 조사가 될 것인가? 이것도 저는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런 상황의 전반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어떻게 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 옆에서 지켜본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실제로 단원고 친구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좀 관찰과 또 이야기들을 많이 좀 풀어주셨고요. 특히 뭐 슬픔의 서열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느꼈던 죄책감, 그리고 이것들을 밝힐 수 없는, 그것은 뭐 내적인 것도 있고 외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스스로도 밝힐 수 없는 그런 죄책감과 슬픔의 서열의 문제가 있다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세월을 둘러싸고 벌어졌었던 학자들은 이제 2차 청사, 3차 청사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분열의 과정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좀 초벌적으로 짚어주셨던 것 같고요.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뭐 질문을 뭐 하나씩 하기보다는 발제를 다 듣고 그리고 이렇게 좀 질의응답 시간이나 이런 걸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예. 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일하셨었습니다. 사실은 그 민변에서 변호사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분 중에 한 분이셨고, 당연하게도 그렇기 때문이겠지만 일기 특조위 때 이제 강제해산 당시에 이제 릴레이 단식 운송부터 시작해서 특조위 자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계속 해주셨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이후에 그 국민조사위원회가 꾸려졌을 때 그때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단장을 맡아서 또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새로 청사 그 2기 특조위를 예비했던 그 특별법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도 좀 일을 했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1년여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을 하셨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경과들 중심으로 발제문을 좀 작성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경과들도 간단히 언급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특히 이제 오늘 뭐 지원대의 취지에 맞춰서 좀 이런 말씀들을 좀 조정하는 데의 어려움들, 또 사무처장으로서 활동하시면서 본인의 좀 어려움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소외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10분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 시간이 좀 넉넉히 있습니다. 뭐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참고로 뭐 조사위원회 과정에서 되게 많은 좀 논란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오늘 행사 취지는 뭐 그런 조사에 대한 어떤 감론을박들을 다루고자 함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플로어에서도 문제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 우리 이정일 사무처장님, 예, 큰 박수로 좀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받은 이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참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마 횡설수설이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소외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외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니 좀 선체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지 않으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좀 생뚱맞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선체조사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고 준비 활동을 거쳐서 어떤 조사 개시 결정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마지막으로 종합보고서를 통해서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을 정리했다라는 걸 간단하게 좀 보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는지를 조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 선체조사위원회와 상관없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의 과제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월호가 왜 넘어졌는지,
왜 그렇게 빨리 진수 침몰되었는지, 왜 구조의 실패 혹은 구조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세월호가 도입이 되었는지, 왜 전원 구조 오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국정원의 관여 정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주도로 가는 철거는 왜 그렇게 싫었는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세월호가 왜 넘어졌는지, 왜 그렇게 빨리 진수 침몰되었는지. 그런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주변에 있는 환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체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체조사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대응을 못했을 때 그것이 선체조사위원회의 비난 내지 그리고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관들에 대한 왜 그런 것까지도 안 하냐라는 또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체조사위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대략 5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5가지 비해서 선체조사위원회가 너무나 많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6개월의 기본적인 활동 기간에 4개월이라는 연장, 그리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법률 규정상 10개월 내에 해야 되냐 아니면 별도로 3개월이 더 추가되느냐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10개월 내에 조사활동도 하고 종합보고서도 초기에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급박하게 움직이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푸시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충분한 여유를 갖고 조사 계획을 짜거나 선체 보존 처리 계획을 짜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통해서 종합보고서 기간을 3개월 연장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13개월이라는 동안에 나름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조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마저도 굉장히 부족했었다. 왜 그러냐면 조사 활동이라는 것이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들어가서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선체의 여러 가지 외판이라든지 내부 기기 장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특정 부품에 대해서 혹은 외판에 대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데 이 전문가의 용역 의뢰 기관이 국가공식기구다 보니 용역 과정이 단순하게 우리가 용역업자 선정해가지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경쟁입찰에 붙여야 되고 경쟁입찰에 붙이기 위해서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고 거기에 용역보고서가 오게 되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분석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검토해서 수정을 하고 마지막에 최종 용역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침몰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기간만 해도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저희들이 활동기간 자체가 6개월 정도여서 이런 분석을 제대로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 거기에다가 세월호 선체가 4월달에 목포 신항만에 거치되고 난 다음에 진상규명이라는 과제와 미수습자 수습이라는 과제가 굉장히 어떤 충돌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수습자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선체에 수습하는 작업자들이 세월호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월호가 옆으로 누워져 있었고 그리고 3년이라는 동안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색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수습자 수색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40명 내지 50명이 세월호 선체 내에 들어가서 각 층별로 뻘 작업을 하는데 뻘이 이미 초기에는 사람 허리까지 차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입로가 넓은 게 아니고 각각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면 뻘을 제거해서 세척을 한 다음에 세척 안에서 혹시라도 우리 미수자의 유해가 있을까봐 신중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됐는데 이게 초기에 겉면은 쉽게 들어갔지만 청 안을 들어갈수록
이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동선 자체가 바로 직선 동선이 아니라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색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월호 선체를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단 문제는 우리 세월호 진상 참사의 원인을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선체가 있는 그대로를 갖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절단을 하게 되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미수습자 가족의 수습을 빨리 해야 될 어떤 가치와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이 가치가 충돌을 하는 지점에서 이 두 지점들을 절충하는 것이 저희 선체조사위원회가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말에 미수습자 수색 업무가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1월 달까지 수색 업무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수색 업무가 진행되고 나서 그때까지만 조사관들이 세월호 선체에 들어가서 주요한 위치, 즉 조타실과 타기실, 기관구역에 정말 절벽 강떨어지를 타고 들어가서 현장을 채점하고 했지만 하나의 기기 부품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개월 내에 용역을 통해서 분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상황 자체가 이미 조사관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고 현장에서 미수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의 어떤 그 청의를 적절한 지점에서 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기에는 그 갈등 관계의 국면 속에서 조사관들은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조사관들이 힘들게 조사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선체조사위원회의 결정직 조사관이 35명 뽑혔는데 목포 사무실과 서울 사무실을 구분해서 이렇게 사무소를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목포 사무실에서 조사관들이 있는 조사관들은 15명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15명 되는 거죠. 나머지 5명 정도는 직급이 높은 상태라서 현장 조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선체가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수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조사관들, 미수습자 유류품 점검 업무의 조사관들이 굉장히 힘들게 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 조사관은 허벅지 파열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그리고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분들과 미수습자 가족들의 어떤 이해관계들을 받아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만약에 10이라면 우리 조사관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포지션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가족들의 요청 사항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이제 언쟁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데에 노출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지금 가족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이 조심스럽네요. 그리고 그 희생자 가족분들이 법률상에는 그냥 하나의 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그 희생자 분들의 다양한 어떤 청들이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수자 가족분들이 계시는 것이고, 일반 희생자 분들이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4.16 가족 협의회에 소속된 또 분들이 계시는 거고, 그런 분들의 각각의 요구들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된 요구들이 아니라 다양한 요구 수준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어떤 희생자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문제 제기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서 조사관들 다 이렇게 불러놓고 왜 이런 걸 우리 가족들의 요청사항을 제대로 안 들어주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방편들이 목포에 있는 조사관들한테는 너무 힘든 거죠. 반면에 서울에 있는 조사관들은 서울에 있으니까 그 현장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또 목포에 있으면서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희생자 가족분들의
공통된 이해 요구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뻘을 제대로 처리해서 그 중에 한 점이라도 미습자 유해가 세척되지 않도록, 혹은 유류품 유식물에 대해서 온전하게 보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들은 공통된 요구인데, 저희 선체조사위원회가 그 부분을 충분히 들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체조사위원회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해수부가 하는 업무의 지도 점검 업무인데, 가족분들이 생각하는 정도는 해수부에 요구해야 될 사항과 선체조사위원회에 요구할 사항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해수부에도 똑같이 요구하고 저희들이 선체조사위원회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그 요구 사항들을 충분한 인력과 조사 시간들이 보장이 되면 그걸 다 들어줄 수가 있는데, 조사활동 기간 내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조사관들이 어려워했고, 이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 최초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7월 7일날 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7월 10일날 목포에 모두 모여서 2박 3일 동안 워크숍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 선체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거였냐면, 나중에 한 6월달에 되어서 정혜신 박사님이 저희 선체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자 가족분들은 세월호 참사 시점 이후로 모든 것들이 일상이 멈춰져 버렸다. 왜 멈춰져 버렸냐?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어쨌든 사고로 인해서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 시점 이후로 자기 일상이 멈춰버렸다. 멈춰버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면 왜 가족분들이 측을 요구하지? 우리는 다 들어줬다고 생각하는데 더 요구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더 할 수 없는 것까지 요구하게 되지에 대한 이 계기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초에 왔었을 때는 가족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미수자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 다음에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사항들, 그리고 선체 보존 처리와 관련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와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주어진 공공조사 기구의 한계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예산상의 한계, 인력상의 한계, 시간상의 한계가 있고, 그런 것들이 가족들의 요청사항과 조금씩 괴리가 생기면서 갈등 관계가 생기고, 그것이 조사관들한테는 스트레스로 와닿는 거죠. 예를 들면 선체 보존 처리와 관련해서 저희 선체조사위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였는데, 11월 달에 2017년도 11월 달에 선체 보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선체 보존 처리 방안을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업무전을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업무전을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모든 기관에는 하지 못하고 주로 공공기관, 교육기관에다가 세월호 선체 보존 처리 방안에 대해서 업무전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미수자 가족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아직까지 미수자가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선체 보존 처리 공모전을 한다는 것은 선체 미수자 수색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죠. 저희들은 설명은 세월호 선체를, 그 당시에는 세월호 선체를 이제 바로 세우기로 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11월 말에 미수자 수습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세월호 선체가 바로 세워진 다음에 그 수색 재개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 기간 내에 그 당시에는 5월 6일로 활동 기간이라고 본 거예요. 저희 위원회 활동 기간을. 그러니까 5월 6일 이전에 세월호가 세워지기도 전에 선체 보존 처리 계획은 우리 위원회가 내놓아야 될 내용이었기 때문에 업무의 내용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게 됐는데 미수습자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미수습자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단을 하고 11월 말 잠정 중단한 이후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미수습자 가족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전을 했고, 실제 업무전 내용도 사실 저희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내에서는 발표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의 내용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분들이 동의되는 지점이 있고 동의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발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선체조사위원회라는 이름이 어쨌든 진상규명과 선체보존 처리와 관련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조사기구인데, 조사기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전제는 신뢰를 확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저희 선체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가족들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사기구의 구성 멤버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신뢰를 확보할 수도 있고 확보하지 못한다는 걸 저는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위원장이 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의 어떤 기본적인 그 진상규명에 대한 그 방향하고 방향성들이 내부 선체 나머지 위원들과의 좀 의견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위원장님의 기본적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역할과 관련해서도 그 희생자 가족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방향성과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달랐는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좀 크게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은 세월호 선체 정밀 조사,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의 온전한 수습, 그리고 세월호 선체 보존 처리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세월호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백 분은 세월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하는 기간이 3개월, 그리고 선체를 바로 세우는데 4개월, 그리고 조달청에 공고하는데 2개월,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미 10개월을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세월호를 바로 세울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반면에, 가족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정밀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문제라든지 세월호 선체 보존 처리라든지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기간 깊숙한 곳까지 수색을 요구했기 때문에 세월호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방향성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침몰 원인과 관련돼서 정밀 조사를 해야 되는 조사관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 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었는데, 바로 세우냐 마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 위원회가 소진하는 바람에 가족들의 어떤 신뢰를 얻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 중에 일부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자문단의 자문 역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유항주 실험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조금 위조 또는 엄폐했다라는 그런 논란 속에 한 분이 계시는 바람에 저희 선체조사위원회가 기본적인 불신을 받게 됐는데, 한 분에 그치지 않고 나머지 세 분, 즉 네 분이 그런 어떤 그 관련성의 문제 제기를 당하게 되니까 저희 선체조사위원회가 불신을 받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어떤 내용의 결과를 내놓더라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한
조사관들이 조사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용역을 36건을 용역을 줬고 용역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조사관들의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체조사위원회가 그 시각 차이를 가족들이 설득하지 않는 침몰 원인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족분들을 설득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데 위원장이 그 부분에 굉장히 소극적이다 보니까 조사관들끼리의 의견 차이가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소통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또 가족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선체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은 일종의 편가르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편가르기의 상황에 처해지느냐 하면 해양 선박지 조사관들과 일기 특조위에 활동을 했던 조사관들과의 사이에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 사실 큰 의견 차이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편가르기에 노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조사관들은 가족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어떤 조사관들은 가족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족분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면 세계 우리 조사관들끼리의 문제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도 이게 따로따로 밥을 먹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자기 스스로는 좀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다가 쟤는 뭐 해양 선박지 입장 이 사람은 뭐 어떤 외력석 입장 이렇게 구분되는 이런 것들이 조사관들을 굉장히 좀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힘들었던 게 누구나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근데 그 실수의 중요 지점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어떤 아픈 상처를 다시 건드리게 되는 그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어떤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각각의 조사 파트가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1과, 2과, 3과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입장이 외부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파급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수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용이 외부로 표출되어서 가족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거나 혹은 가족들의 상처를 건드리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몇 개 있었는데 예를 들면 미수자 가족분들이 유해가 수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미수자 가족분의 미수자 가족분들의 유해가 발견되었음 이렇게 가지고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는데 어떨 때는 미수습자 모 분의 일부 유해가 어디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게 이제 언론에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수자 가족분들은 해수부에 언론을 보도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하에 보도되도록 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지는데 저희 선체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미수자 가족분들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 보니 해수부에 취재가 안 되면 저희 선체조사위원회 이제 취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취재를 하다 보면 알고 있는 뭐 조사관이 그냥 이걸 비공개로 하고 현장 어디에서 어디 누구 미수자 가족분의 유해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냥 이야기를 한 건데 그 기자도 세월호 문제를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왔던 기자가 아닌 기자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미수자 누구의 유해 일부가 어디에서 발견되었다라고 기사를 딱 쓰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저희 조사관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공감의 한계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술자 가족분들이나 희생자 가족분들은 어떤 언론을 통해서 어떤 하나 유류품 하나를 보더라도 그날의 기억이 상기되어서 그날의 상처들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가족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한 취재의 어망인데, 이제 그 파급력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한동안 또 우리 조사관들은 어쨌든 그 잘못 때문에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질책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 선체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좀 느낀 감정은, 이건 시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감정의 문제로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하나 일이 딱 사고가 발생되고 미술자 가족분이든 희생자분들이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저희 조사관들은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는 말을 끊임없이 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조사관들이 공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우리가 마음의 준비, 누구도 가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이 마음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가족들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조사관들은 자기는 침몰 원인과 관련된 혹은 선체 보존 처리와 관련된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었지,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가족들의 아픈 심정을 어떻게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충분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것이 경험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하자라는 충분한 교육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나마 정혜신 박사님이 저희 활동 기간 마지막에 와서 조사관들이 하나하나의 활동들이 어쨌든 침몰 원인 진상 규명에 다가갈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선체 보존 처리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100%는 아니어도 조금 더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조그만의 위로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그 말에 많이 조사관들이 위로를 받았고요. 또 조사관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까 했던 말인데 4.16 참사로 인해서 가족들은 모든 일상이 멈추어져 버린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초기에 못했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가 가족분들의 왜 그동안의 요청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요구다라고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선체조사위원회가 진실을 원했던 진상규명에 다가서지 못했고, 그리고 선체 보존 처리와 관련해서 가족들의 요청 사항에 100%의 요청에 답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6개월, 4개월 짧은 기간 내에 조사관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했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아는 조사관이 있으면 잘했다라고 칭찬은 못 해주시더라도 그냥 그 10개월 혹은 13개월 동안에 현장에서 고생했다라는 말씀 한마디 정도만 해주시면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에 관련된 특별법에도 보면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빠른 조사가 필요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데, 사실은 그러한 조문을 만드는 과정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참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하는 법을 모르는가라는 걸 좀 드러내는 것 같고요. 사실은 조사위원회 활동 전반에 걸쳐 나타났던 여러 어려움들 중에 대다수는 사실 급박한 일정과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할 수 있는 절차들 뭐 그리고 그로부터 벌어지는 여러 서로 이제 좀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불신이 계속 깊어지는 이런 오류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그 과정들 속에서 사실은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헌신적인 마음으로 갔었던 조사관들 또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좀 준비하고 체계를 잡지 못하고 그런 과정들이 또 그런 어려움들을 더욱 증폭시키지 않았던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많은 그 생각들이 상품들이 당연히 스쳐 지나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긴 시간 짧은 시간인데 또 긴 시간이었을 것도 같습니다만 이렇게 1년 정도에 걸친 사무처장으로서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갈 텐데요. 서인력재단의 나눔사업팀장을 맡고 계시는 박사현 팀장님 모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이제 세월호를 사례로 할 때 어려웠던 사정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어떤 선례들이 있는지 좀 발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4.16 재단 내일 개소식입니다. 내일 개소식이고 저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안산에서 안산복지관 네트워크 우리 함께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형제자매들명 공간 운영과 또 가족들을 돕는 일들을 2014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자원봉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분들 덕에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찌됐든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조항은 싹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조금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2014년도부터 안산을 지키셨던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2014년도의 안산의 모습에는 굉장히 진풍경들이 많았습니다.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진풍경들인데요. 예를 들면 임시 분향소에 사람들이 들리기 위해서 운동장 가득히 줄을 섰던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겹겹이 줄을 섰던 장면 그리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겠다고 뭐라도 하겠다고 라면을 끓이거나 밥을 하거나 혹은 천막을 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했던 일반 주민들 그리고 팽목으로 혹은 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곳곳에 장례식장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들이 택시를 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치르는 장례식장은 그 앞에서 기다려주셨던 택시 아저씨들 그리고 그분들이 오히려 팽목까지 같이 데려다 주시거나 고잔역에서 임시분향소까지 데려다 주셨던 그런 자원봉사자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안산에 지금 이야기되는 것들은 4.16 생명안전공원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들의 갈등으로 시끄럽대 이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사실 알고 보면 안산의 초반에는 이웃 아픔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같이 눈물겨워하고 함께하고자 했었던 시민들이 주민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 이야기가 오래도록 회자되기보다는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 현상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안산 시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마음 돌려 반대하는 사람이 됐을까? 물론 본인의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그 과정들 속에는 지금 이렇게 보듬지 못했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마음 또 그들이 활동하기에 너무 거칠었던 현장 이런 것들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이야기해야 될 사례는 사실 여기 사례는 적혀있지 않은데 저희가 그 사회복지사들과 국립사업병원이 같이 정신보건 간호사들이 가까워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3일 된 집이었고 저희들도 가정방문을 많이 다니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 많은 가정들을 일시에 다 방문하게 될 줄은 몰랐고 모두가 관계 있는 집들은 아니었어서 그 집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통장님께서 문을 두들겨 주시고
초인정을 눌러주시고 같이 방문을 해주시던 기간이 한 보름 남짓 정도 됐었습니다. 보름 남짓이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기억 속에도 일주일이었는지 보름이었는지 사실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활동할 때 통장님들께서 한 일주일 남짓부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도 토할 것 같고 저도 머리가 아프고 저도 설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활동 언제까지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제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손사래를 치기도 하시고 그 모습들을 봤는데 눈은 가득히 젖어 있으신데 정말 겁이 나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게 너무 힘들고 내가 그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를 봤던 집인데 그 집을 들어가기가 두려우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웃들의 활동부터도 있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활동하셔야 됩니다. 혹은 그 이후에 힘드신 모습들에 대해서 힘든 감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돌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경황도 없었거니와 저희가 재난 속의 자원봉사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대부분 다 지진도 아니죠. 최근에 많은 경험을 이렇게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풍랑을 맞거나 이랬을 때 자연재해로 일단 재난에 가가지고 뭐 물건 치워주고 이렇게 하는 정도만 대부분 상상을 하지 정서적 교감, 공감을 이루어야 되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심히 경험해보지 않았었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 또한 손사래를 치니까 거기까지 스톱이었던 거고 그분들이 그 이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상담이 가능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저희들도 놓친 부분이더라라는 거죠. 근데 사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위험 사회가 되고 안전하지 않은 사회가 됐는데 그런 사회 속에서 세월호 같은 일이 앞으로 생기지 말란 법 없는데 그런 상황일 때 또 똑같이 누군가가 그렇게 구토를 하고 머리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이런 상황들을 그냥 두고 봐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잠수사 얘기 말씀 잠깐 하시긴 했는데 참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네, 고 김관원 잠수사가 했던 얘기였는데요. 이런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도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했고 그리고 그걸 같이 배치하고자 노력했었던 사람이나 혹은 그걸 모았었던 사람들 누구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이슈 혹은 이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줘야 되는 이슈, 돌보아야 되는 이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누군가가 바닷속에 빠졌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달려가서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처럼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직접 만났었던 사례인데요. 대학생 자원봉사자였어요. 아이들 방을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했던 기억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 방을 들어간다는 게 사진을 찍는다는 게 주인이 없는 방에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가는 느낌이라는 거죠. 물론 부모가 허락을 하고 형제자매가 허락을 했지만 당사자가 없는 방을 내가 사진을 찍는다는 게 그 당사자는 밝히고 싶지 않은 어떤 소소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마구 노출이 되고 드러나고 하는 것들이 매우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해주는 분이 아무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이런 현장에 들어오다 보니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되는 현장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찍지 말아야 될 현장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요청에 단원고등학교 교실을 찍기도 하고 혹은 또 그 교실이 나가는 정리되는 장면들을 찍기도 했는데 그 교실을 찍는 장면에서 자기가 찍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생존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자살 시도를 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왠지 자기가 찍은 사진 때문에 그 아이가 왠지 자살 시도를 한 것 같고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고 물론 본인에게 사진 찍어도 괜찮겠어 라고 물어보고 찍었다고는 하지만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건 뭐냐면 자원봉사를 오는 시민들한테 어디까지가 당신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어디까지가 당신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다. 당신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어떤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누군가가 책임져 줄 겁니다.
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라는 가이드가 아무것도 없이 선의만 가지고 그 현장에 어린 친구들이 혹은 성인이라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성인들이 그렇게 배치됐던 것들이 재난 현장에서의 자원봉사자더라. 두 번째는 그 친구가 맞이하게 되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이내 곧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에서는 4.16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거나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영창을 갖다 올 수준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과 현실에서 강요되는 것들이 괴리감이 느껴지면서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그래서 그 친구가 휴가 기간에 잠깐 나와서 저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눈을 마구 떠는 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정서적 어려움들이 신체적 증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근데 그 친구가 상담을 받으려고 보니 옴마원센터는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만 하기 때문에 본인은 상담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유료로 하는 상담소를 갔더니 거기는 시간당 5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 대학생에게 적지 않은 비용을 내야만 상담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원봉사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자원봉사 센터나 뭐 자원봉사 모집했던 곳이나 이렇게 훈련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덥석 자원봉사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건 정서적 가이드와 신체 활동에 대한 가이드 모두 다 좀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 저희가 그런 지점에서 그나마 좀 잘 되어 있다는 센터의 자원봉사 센터의 가이드를 봤더니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들에게 보호책을 줄 수 있는 거는 상해보험 하나였어요. 자원봉사를 왔을 때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에 따라서 이걸 대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그들이 활동하러 갔을 때 안전도구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활동을 할 때 그 옆에 서서 어디까지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준다 라고 한다 되어 있지만 요거는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물난리가 났을 때 홍수나 이런 것들이 났을 때는 그 옆에 항상 현장 가이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지점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화되는 재난 상황에서는 현장 가이드가 계속 같이 붙어 다닐 수 없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과 관계가 생기면서 거절할 수 없는 관계들이 생기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노출되는 빈도가 작고 깊이가 너무 깊다라는 거죠. 이러한 가이드들이 일시적인 자원봉사를 위한 것들은 있지만 상시적인 자원봉사나 지속적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자원봉사자까지도 커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재난에 대한 현실인 건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건 초반부터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영국에 물론 영국 한 군데 갔다 오고 이런 얘기하기 혹은 일본도 갔다 오긴 했지만 뭐 말씀드린 이게 모두 다 옳은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놀라웠던 건 그거예요. 어쨌든 재난 현장에 실질적으로 제 재난 현장 잘 알고 있는 건 재난의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재난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리고 재난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 필요로 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가 서 있고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해서 1년에 한 번씩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다시 가이드로 재정의시키고 하는 과정들을 본인들이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럼 중앙정부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중앙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5.5가 한 명 정도가 지역마다 파견이 돼서 나와서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충분치 않은 것들이 예산이냐 사람이냐 전문가냐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중앙정부에서 보완해주는 보충해주는 정도로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저희도 그런 요청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뭘 도와줄까요? 뭐 하면 같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들었는데 뭘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초반에는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사회가 잘 굴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예산으로든 아니면 정말 사람이 오래 가야 되는 거면 운영비로든 이런 것들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냥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분히 호흡되고 있고 교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이슈라는 거죠. 근데 영국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시뮬레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재차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얘기부터 한 가지 짚다면 우리는 재난을 어디까지로 볼까요? 영국에서는 수족구, 그러니까 전염병, 아이들의 전염병도 재난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재난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재난에 배치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아까 말씀하신 지금 실무자까지도 어디까지가 역할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이슈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족구도 재난이다. 그리고 그 재난에 대해서도 경중을 두는 거예요.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레드 레벨, 그린 레벨, 옐로우 레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범인이다 라고 하면 테러다 라고 하면 테러가 1순위일 것 같은데 영국은 홍수를 1순위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테러 같은 건 그 자리가 그냥 수습되고 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홍수는 그 이후에 전기라던가 물이라던가 사회 기반 시설이라던가 이런 걸 복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1순위 레드 레벨에 해당이 되고 범인같이 테러는 2단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난을 어떤 수위로 관리할 거냐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난을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이후의 역할들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홍수 같은 경우는 이후에 전염병이라든가 질환이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의 역할이 강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같이 세월호 천사를 경험한 경우에는 정서적인 재난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상담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역할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홍수에 대한 자원봉사자와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심리적, 정서적 조사 활동들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굉장히 다른 역할들로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난을 어떻게 정의내느냐, 이 사회가 재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자원봉사자가 관리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기 전에 당신들의 일상생활을 잘 정리하고 오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재해재난이 길어질 경우에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전기세가 밀릴 수도 있고 내 고양이를 못 돌볼 수도 있고 내 아이를 못 돌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걸 돌봐줄 수 있는 내 지인들을 SOS 요청해놓는 게 중요하다.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디브리핑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디브리핑 집단들을 12명에서 16명 정도까지 넉넉하게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자들을 위해 돕는 시스템이 충분히 있어야만 이 돕는 사람들이 오래 활동할 수 있고 상처를 덜 입으면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재난 현장에 가는 게 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것까지 필요하다는 걸 영국사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옳다, 일본이 다 옳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재난을 정의하느냐, 관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자가 되느냐 아니면 잘 돕는 사람이 되고 공동체로 살아남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물론 이 TF 이후에 재난 가이드, 그러니까 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가이드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 나가겠지만 그만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피해자를 어떻게 규정 내리기 때문에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할까? 여기까지 좀 폭넓게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합의해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조금 드리긴 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그 자원봉사 대체적으로 그 지역사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외부 지역에서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무척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리에 있는 분들이 가장 오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자원봉사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구토중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내가 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수고했다는 말하기가 우리 공동체가 힘들더라.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닫았어
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를 돕는 거 이제 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먹기 전에 우리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 살아갈 이유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함께 상상하고 합의하는 사회로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이렇게 정의하여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저희 산림연대에서 이제 이 피해자 증언 대회를 통해 새롭게 조명하고자 했던 피해자 그룹들이 이제 이른바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으로도 묶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대단히 인상적인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령 돕는 자들 역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 돕는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특히 그랬던 것 같고요. 자료집 그 맨 마지막에 아무런 예방 접종 없이 선한 뜻 하나로 재난 현장에 들어서고 그 이후 자원봉사자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상해보험뿐인 한국 사회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우리 사회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지원 대회들을 토대로 하여 어떤 체계와 계획들 그리고 조건들을 좀 확보를 해둔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영국의 사례처럼 대단히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가 재난에 함께 대응하고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그 2차 참사, 3차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발제를 드리면서 했습니다. 이상 세 분의 발제를 잘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저기 플로어에서 좀 궁금하신 부분, 좀 더 알고 싶은 부분, 좀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뒤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이제 옆에 오래 계시던 분도 계신데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자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좀 유가족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봉사자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있을 행사가 있을 때 자원봉사 교육을 꼭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광화문에서 주로 제가 광화문에 있는데 사람들이 본인이 유가족도 아니면서 유가족에게 당신은 틀렸다, 나는 맞다,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봤고 이번에 동부차도 같은 경우도 유가족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내가 가서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봉사 교육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생겨난 여러 자원봉사 단체들도 있지만 또 대체적으로 자원봉사 센터라는 각 지역별로 센터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급시키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가 되게 얘기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피해자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대해야 하는가, 또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도 좀 얘기를 해서 좀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난에 대한 포커스를 작년부터 좀 가지기 시작한 걸로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리질리언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재난이 발생한 곳에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서울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사회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형태의 교육들, 그리고 그 자원봉사를 또 보호하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파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TF 이후에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TF 이후에 관련된 것들을 가이드를 만드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자라고 제안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공 시스템에서도 같이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 시스템도 분명히 다 들어와줘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센터도 좀 여기에 합의해서 같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같이 끝없이 얘기를 해야
가능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회에서 한 가지가 좀 더 인성적인 거, 우리나라는 뭔가 생기면 1년 내에 금방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만들 것이냐, 증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인가 가지고 영국 사회에서 30년을 협의 중이래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와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서로 다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나 새로 만들 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위해서 30년간 합의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잘 납득 못할 합의 시간이긴 한데요. 그만큼의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수기 과정은 필요하겠다. 재난을 어떻게 정의내리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된 단위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고 준비해가는 과정들이 필요로 하겠다라는 정도로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떤 집행기구는 아니니까요. 네, 충분히 또 적용될 수 있도록 다른 단위들하고 접촉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현 팀장님께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주셨는데 예, 같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어머니께서 그 교육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게 자원봉사자들을 또 보호하는 일인 것도 같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아무런 사전교육 없이 와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또 자기에게 역풍이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사실 좀 막 눈앞에 벌어졌었던 것들 같은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그 매뉴얼적인 부분들도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로 좀 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족협의회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잖아요. 저희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이제 한 번밖에 없었지만 동거차도나 이런 거 갈 때 미리 교육을 해서 봉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한 번만 했었으면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가문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여러 가지 집회나 참석을 하거나 뭐 특조위나 선조회 가실 때 자원봉사자께서는 여기까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그런 거는 한 번쯤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희생과 참사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는 건 좋은데 내가 희생자인지 희생자 가족인지 자원봉사자인지 일반 시민인지 그거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그런지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이런 거를 좀 구분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맞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합니까? 라고 추궁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차원에서 저는 자원봉사를 잘 모르고 있는데요. 큰 차원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보다 그런 한 번씩 있는 그런 행사 때마다 간단하게라도 여기까지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맡겨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성공인 것 같습니다. 원래 주체하는 주체들이 움직여야 변화되는 사회를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드리고 저희가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특히 안산 지역에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늘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놓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선이 된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토론을 하고 난 이후에라도 지금 안산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거, 왜 아쉬운 분들 많잖아요. 지역민들 간의 민민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주체로 참석을 해서 지금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하는 법이 아니고 시행령의 차원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기 이영학 국장님이랑 박상영 국장님한테 두 분께 다 한번 여쭤보겠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래서 좀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안산 시민으로서 그리고 솔직히 리더로서의 이런 식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제 대책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편적 복지라는 단어에서 따오시는 분이 참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보편적 치유, 보편적인 위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전 국민한테 하면 좋겠지만 특히나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골라낼 수가 없어요. 골라내는 게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이 힘들다. 드러낼 수 없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그 친구들이라는 다큐 영화의 부제가 숨어있는 슬픔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보다 더 숨어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아마 그 아이들을 지켜본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아닐까 싶어요. 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친구들 장례식을 막 10번, 20번이고 다니는 걸 지켜봐야 되는 부모님은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을 거고,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가지 마라, 잊어라, 그만해라 라는 말을 아마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는 상태로 시간이 지났을 거고, 또는 다양한 범주의 또 고성을 보낸 아이들의 부모가 또 있겠죠.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세월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어떤 설득력이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닐 것인가? 이분들도 아마 피해자겠죠. 그래서 등급을 매길 수가 없는 범주가 안산에 굉장히 많다. 아마 빗겨나가시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세월호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너는 진짜 뭔데 그렇게 슬퍼하냐? 그 사람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공해가 굉장히 심한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아픈 사람도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아픈 사람의 문제인 것인가? 미세먼지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미세먼지 때문에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건 당연한 인과관계인 건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재난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과관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따지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오히려 비용도 많이 들고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저는 이 문제가 잘 해소되지 못하는 과정을 밟으면서 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월호 생명안전공원에 대한 걸로 많은 부분 터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주민들에게 논리적인 어떤 접근,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시했을 때 아주 빠르게 해소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없어서 오해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를 다 갖춤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 공원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희망이 없으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힘을 보태서 이걸 막아야지라는 게 개연성이 없을 거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데 그냥 막 반대하는 거예요. 화풀이를 하는 거죠. 화풀이. 왜냐하면 본인들이 3년간 4년간 나름 내가 참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계속 상대적으로 피해자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인지적으로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랬을 때 이분들이 그간에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라든가 또는 나름의 희생에 대해서 들어주고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또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아팠던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주는 것까지를 함께 했을 때 저는 이 추모공원 문제가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런 논리적인 해설과 더불어서 위로와 치유의 과정이 동시에 간다고 했을 때에는 훨씬 더 그런 압력 솥의 힘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지역 내에서 이런 걸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기관. 근데 저희는 당장 내년에 닫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어떤 치유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존속의 필요성을 행정에서는 못 느끼거든요. 할 만큼 했고 세상에 4년이나 지나서 더 해야 되니? 그리고 굉장히 큰 기관도 있는데
그리고 그런 큰 기관에서의 돈으로 충분하지 않겠니라고 하는 거를 논리를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행정에서 피해자들은 모이세요. 예, 이러이러한 피해자들은 오세요. 이런 인문학 강좌를 열 테니까 한번 들어줘 오세요. 저는 상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신병까지는 아니지만 또는 질환자까지는 아니지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플 수 있고 아픈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공간, 기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 저는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썩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네. 여튼 그래서 죄송하네요. 이런 말씀 드리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현재는 유가족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도 예, 저는 그런 어떤 쿠션 이런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편감, 외로움 또는 막 짜증나고 화나는 그거에 대한 스펀지 역할을 사실상 유가족들이 하고 있는 이 위치를 바꿔줘야 된다. 그걸 안산시장이 해주고 안산에 있는 의원들이 해주고 공무원들이 해주고 또는 시민단체가 해주어야 이게 유가족하고 내가 싸울 문제거나 유가족한테 화풀이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프레임이 바뀔 텐데 현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유가족한테 화풀이하고 유가족은 내 아이를 잘 보살필 수 있는 공원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걸 어떻게 끊을 건지가 빨리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일단 그 생각은 좀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 함께를 운영하면서도 사회복지 실습생이라고 기관 방문을 하는데 그 실습생들 중에 한 2년 전, 3년 전부터 5시 오면 2이, 10이 오면 4시 관련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 선생님 제자였어요, 친구였어요 이러면서 울기 시작하면 그냥 넉넉고 울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울면 안 되는데 라는 일을 그 애들이 다 해요. 4시 하고 2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울면 안 되는 사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우리 사회가 슬프면 안 되는 사회가 된 건지 그리고 속상한 걸 드러내놓으면 미성숙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아픈 걸 아프다고 얘기하면 왜 문제가 되는지 물론 저도 제 기억 속에 2014년도 한 10월, 11월 달쯤에 아버님들 만나면 4월 달에 만났을 때는 자기는 괜찮으니까 내 아내랑 아이 좀 돌봐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4월 달 아버님들이셨고요. 10월 달에 아버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셨는데 내가 지금부터 울기 시작할 것 같은데 내가 울면 누굴 찔러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울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눈은 울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3분만 울어야 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울고 슬프고 아픈 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를 미성숙하거나 잘못된 것, 어른이 아닌 것으로 인지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식부터 더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피해자들이 충분히 슬프기도 어렵고 돕는 사람들이 돕는데 아프다고 힘들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더해서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어놓기 어려운 슬픔들을 계속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서로 일부러 보고 싶지 않고 사이육하면 괜히 눈 감고 싶고 돈 돌리고 싶고 이런 사회가 점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어도 되는 사회를 작게나마 자꾸 경험을 해야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단체들이 잘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갈등 상황에 대해서 갈등하는 사람들과 반대파와 찬성파가 마주에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두려움인 거예요. 사실은 만나서 무조건 반대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쳐다보나?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그리고 반대하시는 사람들 저 사람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듣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계속 들을 필요도 없는 사이로 각자의 주장만 얘기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찬성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조금 사실은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회복하기 위해 있어야 하는 피해자들이 아닌 찬성하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거, 반대하는 시민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생명안전공원을 만들고도 문제가 너무 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갈등을 내어놓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 큰 두려움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드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게 답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도는 해봐야겠죠. 네. 대표님 말씀 중에 그 보편적 지원이라는 말씀 지금 저는 좀 크게 와닿는 게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민간 잠수사분들 법률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연을 맺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잠수사분들 같은 경우에 항상 듣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왜 왔다가 온 잠수사가 수백인데 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잠수사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나는 진짜 열심히 했고 누구 걔네는 좀 아닌데. 근데 이제 고통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나눌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사회는 아주 확립된 견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가 중요하고, 그 지원이라는 것은 뭐랄까 이중이 되면 안 되고 중복이 되면 안 되고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국민의 세금을 아껴야 되고. 근데 저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특별법 계속 얘기할 때도 세금을 함부로 쓸 수 없고, 회의로 보면 항상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세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찾아가서 정말 멱살을 잡고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게 무엇인지를 좀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근데 이 상황 자체를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수 있겠지만 꼭 해야 되는 작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어쩌면 구체적인 계획은 그런 전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한두 분 정도 말씀 좀 더 들어볼까요? 예. 이종일 소장님에게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이제 정혜신 박사님을 모시고 하는 강의를 한번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저도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새롭게 출범을 할 텐데 사실 거기에 조사관으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조사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사안에 대한 공부나 기록이나 이런 건 열심히 보시지만 가족분들의 상태, 고민, 현재 어떤 게 문제인지 이런 걸 어떻게 교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잘 이렇게 준비를 못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푹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서 초기에 그거를 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또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정혜신 박사님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어떤 계기점들이 있었는지, 혹은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도 좀 이렇게 필요하게 제기되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건지가 좀 있으면. 심적 상태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적 상태를 좀 지켜보면서 2017년도 12월 연말에 세월호가 나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해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가족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하면, 이게 공감을 한다고 해서 조사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공감해서 그분들에게 말해줘야 될 거와, 그리고 공감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특별히 정혜신 박사님이 안산에 가셔서 그동안 오랫동안 또 가족분들을 만나고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초대에 정혜신 박사님이 바빠서 못 오셨고요. 그래서 5월 말에 오셨는데, 오셔서 한 2시간 반, 원래 강의 시간은 2시간 정도 약속이 됐는데 3시간까지 했는데 조사관들이 되게 많이 울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걸 일깨워줬기 때문에 울은 것도 있고,
내가 그게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울음이 또 있었고, 그래서 아마 조사관들이 많이 울었고, 그 울음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어떤 변화를 좀 일으킨 것 같아서 마무리 시간을 좀 잘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 조사관들이 조사를 하면서 느끼기는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상황 상황에 대해서 사참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사참위에게 제안을 했어요. 사무처장으로서 초기에 조사관들 공식 발족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진실규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진실규명의 그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분들이 처한 상황에 그 피해자들의 어떤 요청 사항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페이퍼로 듣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험한 적나라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자기가 2년 동안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아마 사참위에서 그 제안을 받아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해 주시는 우리 이영하 대표님이나 박상현 대표님께서 좀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러니까 가족들의 이야기,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면서 사참위 조사관들이 어떻게 2년 동안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면 많은 그러니까 업무 자체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제 나름 예정했던 시간이 있는데 지금 많이 지나기는 했어요. 근데 예, 우리 저는 2014년도 그 세월호 사건 있을 당시에 한국에 있을 때 저는 그동안 인도에서 쭉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 한국에 잠깐 방문한 사이에 이 세월호 참사를 겪고 얼마 있다 다시 인도에 들어가다가 지금 이제 다시 잠깐 한국에 나온 사이에 이런 모임이 있는 걸 알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 전문가님들 말씀도 듣고 저 남들은 지금 4년이 지나도 아까 이영하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보이지 않나 할 피해자 중에 한 명이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정말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그 자체로도 또 세력이 갈라지고 갈등이 되고 친구들하고도 이런 얘기하면은 그다음부터 친구 사이도 갈라지고 막 이런 사회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4.16 문제가 단순한 일에 또 가족의 문제만은 아닌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갖고 있는 문제이고 하고 결국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뭔가를 제대로 못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자식들 세대에서 이런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2014년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지만은 49세 지나고 장모님은 잊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아픔은 지금 저는 아마 평생 갈 것 같은 그 느낌을 갖고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누구한테도 얘기할 데가 없어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저는 남대로 또 상처를 또 치유받기 위해서 왔는데 좋은 분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가족들과 이런 뭐 시민들 연대하는 분들과의 이런 모임 자리를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오늘 이런 중요하고 좋은 내용 대비해서 참석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좀 진행 측에 대해 약간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런 게 좀 이게 좀 잘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와서 가족들하고 많이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같이 듣고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최근에 저는 4.16 연대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하겠고요. 우리 같이 손잡고 가시죠. 예, 구체적인 프로그램들도 앞으로 많이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회자가 뭐 정리 발언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다른 말씀 저는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이제 큰 단위에서 하시는 분들은 국가정책이나 이제 집행부에 요청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지난번에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 센터장이 바뀌어가지고 자원봉사 기관들 다 소집해서 교육하는 시간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원봉사인데 봉사자와 자원봉사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자기가 막 가가지고 봉사를 하러 갔어요. 야 장갑 줘, 장화 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봉사자라는 거죠. 집에서 제가 마시는 걸 준비하고 장화 준비해가지고 가는 분이 자원봉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 말이 딱 아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다가 와서 뭐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하고 하는 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마을에서 제가 아까 보편적 복지 말씀하셨는데 참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너무 예의가 없는 민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가 역할을 충실히 하면 참사가 좀 일어나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참사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사실 몰라서 저희가 이제 유가족들 처음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몰라가지고 쭈뼛쭈뼛 대다가 2, 3년 후에 인사 나누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아직도 곁에서 한 발짝 뒤에서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의를 너무 못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지역에다 요청을 하는 거죠. 마을과 자치가 만나는 그런 모의들을 많이 해요, 서울은.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 오세훈 씨 보편적 무상급비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게 저는 기회라고 보는데 어쨌든 마을과 자치가 만나듯이 그 아까 관련단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도 만나면 되게 얘기가 통하고 하니까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은 내가 마을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참사를 겪으신 당사자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자라는 프레임을 좀 만들어서 나부터 가서 외쳐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요새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선생님들 얘기 정말 많이 공감이 됐고 1, 2, 3차 피해자 증언대회도 저는 굉장히 좋았고 소중했어요. 그래서 오늘 4차 피해자 증언대회도 구성 좋으셨고 근데 이제 여기에 많이 못 오신 분들은 알려진 거 외에는 별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방송하시는 걸 많이 유포를 하면 될 것 같고 나름 많이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끼리 격려하고 지역에 들어가서 또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면 또 하나는 피해자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이 저는 이 일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 가다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상처를 좀 덜 주고 과정을 서로 아픔을 공유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언이라고 생각하셔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일을 빨리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좀 나중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인식하고 손잡고 가자는 중심에 서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리고 예, 저희 4차 증언대 제목이 세월호 참사 4년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곁을 지켜왔고 또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을 뭐 피해자라는 명명이 적합한지는 조금 차치하고라도 어떤 우리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좀 보듬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 제도적 장치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하나의 계기로서 오늘 증언대회가 또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 것임을 약속을 좀 드리면서요. 예,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4년간 곁을 지켰고 앞으로도 함께 지킬 사람들 서로 응원하고 위로하는 마음에서
따뜻한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